20년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2044년도에 27대 이제 총선이 이제 열리는데 그때 이제 젊은 당이 나타나서 70세 노인들의 투표권을 1에서 0.5로 조정하는 안을 냅니다. 노인 반만 투표하는 걸로. 노인들의 인구가 젊은 층보다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최소한 50%를 깎아야 된다. 말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부분에 보니까 진짜 쇼킹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인당 이야기. 앞으로 세대 갈등이 진짜 커져가지고 노인당 젊은 당이 만들어질 거다. 그럼 젊은 당은 노인당이 너무 싫어요. 세상에 노인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야. 노인당의 투표권을 제한하자. 노인들은 1인당 0.5표만 해. 그럼 노인당이 이런 호로 자식들 하면서 둘이서 싸우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엄청 쇼킹하더라고요. 요렇게 물론 이게 약간 가상 시나리오긴 하지만 이러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정말 이게 노인 인구가 또 많아지고 젊은 세대와 세대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러면 정치 세력화 서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대 갈등, 세대 충돌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대 충돌이 이제 말이 되는 게 국민연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구조적인 문제니까 또 평생 세금을 얼마를 낼 거냐 거기서 이제 세대 간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대응하지 않으면은 세대 갈등을 넘어서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충돌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대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은 20년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2044년도에 27대 이제 총선이 이제 열리는데 그때 이제 젊은 당이 나타나서 70세 노인들의 투표권을 1에서 0.5로 조정하는 안을 냅니다. 노인 반만 투표하는 걸로. 가중치를 조정하는 거.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1인 1표제인데 노인들의 인구가 젊은 층보다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최소한 50%를 깎아야 된다. 왜냐하면 나이 든 분들은 기본적으로 복지에 이제 관심이 많고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을 이제 쪽수를 가지고 뽑잖아요. 그러면 이 뽑힌 사람은 당연히 다 노인들을 위한 정책만 하는 정치인들만 나올 거다. 기본적으로 나를 뽑아준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게 될 것이고 노인 복지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은 젊은 층은 이제 세금은 노인들보다 훨씬 많이 내는데 사실상 정치 과정을 통해서 뭔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불가피하게 우리는 우리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노인들의 투표 가중치를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갖고 나올 수 있다. 말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통 선거랑 평등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표라고 하는 그 평등한 선거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지만은 않겠다. 또 노인들 중에 일부는 이게 아마 분명히 안을 내면서 약간 좀 그 인센티브도 줄 거거든요. 이거 찬성하면 약간 약간 노동이라던가 일자리를 정부가 또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당근을 좀 주기 시작하면 노인들도 갈릴 수 있다. 그리고 노인들 중에서도 젊은 세대나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투표권을 깎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한다.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정치를 독주하는 상황이 되니까 합리적인 노인들은 우리가 투표권을 내려놓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20년 후에는 이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아니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그 세대 갈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정치 세력도 노인 인구에 적합한 정치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런 생각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논쟁됐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노인복지랑 청년복지가 있는데 과도하게 노인복지로 가게 되면은 청년복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태리거든요. 이태리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가 한 60% 정도고 청년복지가 한 20~30% 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청년들의 이 실업률이 30%를 넘고 있고 그리고 청년 복지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태리는 매년 한 수만 명의 그 이태리 청년들이 나라를 떠납니다. 다른 나라로 갑니다. 비교적 쉽게 다른 유럽 나라로 정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근데 우리도
그 넷플릭스에서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그 한국이 싫어서라고 하는 영화가 그런 영화, 예, 전 네. 그 소설로도 봤습니다. 예, 저도 봤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저 완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절절했죠. 예. 한국이 싫다. 그렇죠. 한국을 떠난다. 나도 떠나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들던데. 예, 그래서 뭐 뉴질랜드로 떠나는 그 젊은 청년의 삶을 담은 건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해외 나가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모습들이 이제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지금 상황을 우리가 좀 안이하게 대처할 것들이 아니라 지금은 뭐 세대 갈등 충돌 문제가 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인구가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지금 1인 1표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운영이 되는데 이게 민주주의가 운영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큰일이네요. 근데 예를 들면 노인의 인구는 점점 늘어날 테고 저출산 때문에 젊은 인구는 점점 줄어들 텐데 우리나라 지금 구조상으로 보면 점점 그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요즘 집회 시위 같은 걸 봐도 되게 이제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과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 갈리잖아요. 예. 그 되게 신기한 게 탄핵 찬성하는 입장을 보면은 좀 젊어요. 젊은 층들이 많고 중간중간에 이제 장년들이 이제 섞여 있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제 같은 분위기. 근데 뭔가 저쪽 다른 쪽에서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기본적으로 뭐 60대도 아니고 70대 이상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60대, 70대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분위기가 뭔가 좀 침체돼 있고 비장한 분위기. 뭐 이런 분위기여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 차이가 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세대 갈등의 어떤 어떤 한 측면을 뭐 나타낸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 나가야 될까? 이게 참 세대가 협력을 해야 쉬운 문제가 아닌데 정부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세대 형평성이라는 개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세대 형평성.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 형평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세대 간의 어떤 뭔가 그 평등이 깨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누구한테만 특별히 유리하게 하지 말자. 이게 원래 이제 87년도에 이제 그 브룬틀란트 보고서라고 하는 그 노르웨이 수상이 만든 보고서에 처음으로 개념이 나오는데 네. 이게 이 현재 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거랑 미래 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을 보면 이게 투표권이 없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은 고3까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그럼 고2나 고1은 투표권이 없어요. 예. 그렇죠? 근데 기후변화 같은 경우를 따져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감당해야 될 문제야. 그건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예산 같은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없다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투표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태어나지 않은 세대 이 친구들은 아예 뭐 발언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미래 세대의 입장에서 정책을 좀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외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영국 웨일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미래 세대 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고 미래 세대 위원장을 만들어서 그 입법권도 주고 정책을 리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젊은 세대, 그러니까 참여할 수 없는 그 세대의 목소리를 발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그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그 변론하는 일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10대가 2032년 이후로 정부가 기후변화, 탄소 감축 그 목표가 없다. 그러니까 탄소 감축 목표가 중장기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31년까지는 있는데 32년도부터는 아예 목표가 없다. 네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대 간 평등권을 위배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정부를 압박하는 플레인티프라고 하는 그 이제 원고이죠. 예. 원고 이름에 이제 10대가 쫙 이름을 올렸어요. 이게 이제 세대 형평성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네.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저희가 문해력이 딸리거든요, 지금. 예? 국제 비교 차원에서 봤을 때. 저희가 많이 분발해야 됩니다. 예, 분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세대 형평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도입해야 되고 그런 국가 기구도 만들고
정치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다.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네. 누가 정부든 뭐든 하여튼 누군가 네. 좀 중재를 열심히 하라는 뜻 같네요. 그리고 저는 문화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집회 시위할 때 많은 세대가 같이 어우러져서 서로를 배울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젊은 세대가 되게 이기적이고 사회성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중차대할 때 민주주의가 꺼져갈 때 참여해서 응원봉 들고 나와서 자기들 희생하면서 시위에 참여했다. 이거 보니까 되게 대견한 거예요. 기성세대가.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젊은 세대가 이런 그렇지. 모습이었어. 하면서 젊은 세대에 대한 시선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올해 이제 신년이 밝았잖아요. 좀 세대와 좀 소통하고 예. 다른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전통시장을 좀 방문해 보시라. 왜요? 전통시장 가면 더 중장년층만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면은 요즘 진짜 안 가보셨군요. 진짜 안 가보셨구나. 네. 깜짝 놀랐네. 네. 대표님. 네. 네. 동묘시장 가면 예. 구제 옷 팔잖아요. 구제 옷을 누가 삽니까? 노인들이 삽니까? 굳이 옷을 젊은 사람들이 사는 젊은 사람들이 사죠.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사죠. 힙하잖아요. 뉴트로. 네. 하긴 요즘 온거지신. 프로스펙스를 신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럼요. 완전히 그 아날로그적인 B급적인 느낌으로 구제 옷을 찾는 그 장본인들이 젊은 세대다. 그러니까 동묘시장 가면은 많은 세대가 어우러지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광장시장도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예. 광장시장은 여러 세대가 어우러지는 걸 넘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아예. 그래서 뭐 호떡 이런 거 그 종이컵에다가 포개놓고 그러면서 예. 먹으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 풍경들 이런 것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뭐 먹방의 성지니까. 그러니까 많은 세대가 함께 모이는 공간을 통해서 상대 세대를 이해하는 기회, 경험의 폭을 넓히자. 그렇지 않으면은 젊은 세대가 이제 노인들을 경험하는 그 유일한 공간이 어디냐면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지하철에서 이해가 돼요? 지하철 거기서 아주 이제 노인에 대한 그 편견을 많이 갖게 되죠. 그럼 왜냐면 밀치고 가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세대의 갈등은요 각 집에서 일어납니다. 아이들은 그렇죠. 이해가 안 가요. 아이들이 하는 말을 네. 진짜 저는 우리 딸이 하는 말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죠. 예. 집에서도 일어나고 여기서도 대화가의 단절이 막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집에 오래 계시지 마세요. 다른 공간에 가서 시장을 많이 가서 전통시장도 많이 가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하철이라는 공간에서 다른 세대를 경험할 기회가 없으니까 노인들을 지하철에서만 만나니까 노인들이 되게 거칠잖아요. 거칠고 뭔가 예의도 없고 무슨 뭐 뭔가를 종교로 설파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 어딘지 아십니까? 2호선. 1호선입니다. 1호선이? 네. 1호선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라인이 제일 길어요. 계속 그러니까 노인들이 탑골공원에서 점심 먹고 오후에 지하철 1호선 타고 한 바퀴 쫙 도는 거예요. 네. 가장 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하철 1호선에 별명이 있는데 대악마의 전차. 대악마의 전차라고 하는 그 닉네임을 1호선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세대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공간이라던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 문화도 되게 중요한데 그 Y2K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Y2K 알죠. 이어2K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뭐 오버핏 바지라던가 뭐 카고 바지 그다음에 빵모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런 패션들 그게 옛날식 그러니까 2000년대에 유행했던 패션인데 2000년대에 20대를 보냈던 사람들이 서태지가 하던 거 아닙니까? 그게 서태지 바로 다음입니다. 2000년대보다는 다음입니다. 다음입니까? 네. X세대를 너무 또 젊은 분위기로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기성세대예요. X세대가 아니고 밀레니얼들이 하던 그런 어떤 그 패션 이런 것들을 20년이 지난 2020년도에 이제 젊은 세대가 그걸 모방하고 쫓아하고 또 새롭게 해석하는 걸 한다라고 하는 거죠. Y2K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세대 간의 어떤 문화를 서로 경험해보는 자꾸 경험을 해봐야 네. 좀 이해가 된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자꾸 만나다 보면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콜라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콜라겐이 있어야 뭐 혹시 콜라겐 드십니까? 안 늙는다면서요? 콜라겐 드세요? 안 먹습니다. 콜라겐 먹어야 돼요. 콜라겐 먹을 때 항상 또 비타민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그 활성화 먹으면 좀 피부에 많이 나와서 좋은가요? 그러니까 피부에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콜라겐이 기본적으로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뼈에도 있고 혈관에도 있어요. 예. 그 세포와 세포를 이어주는 되게 중요한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게 20대 중반이 넘어가면은 콜라겐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섭취 안 하면은 노화가 진행이 된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체에 콜라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사회도 콜라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콜라겐 역할을 무엇이 맡을 수 있을까? 뭐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에요. 만나보고. 그러니까 여러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의 체험. 그다음에 문화적인 체험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정보 역할. 그러니까 세대 형평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정책을 리뷰하고 정책을 만드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 책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유독 협력을 잘한다. 네. 문화적으로 한국인을 특징 짓는 것은 다름 아닌 협력이었다. 저는 진짜 이 말이 살짝 와닿지는 않아요. 한국이 굳이 더 협력적인가? 한국인이? 혹시 프로야구 보러 가신 적 있으십니까? 프로야구 경기 직접. 초등학교 때 직관 안 가봤습니다. 자, 문 내려. 자, 문 내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야 돼. 경험해봐야 돼. 경험을 안 해. 그런 공간을 경험해봐야 돼. 프로야구 경기를 보러 가면 우리 팀이 공격할 때 그 공격하는 팀만 응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3루에 우리 팀이 있잖아요. 그 응원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팀이 공격할 때만 응원해야 돼요. 저쪽은 응원 안 해요. 네. 야유 같은 것도 안 해요, 기본적으로. 야유하면 안 돼. 이야!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되게 매너가 되게 좋아요. 엄청나게 협력을 해요. 그리고 뭐 그 데블스 플랜 같은 그 넷플릭스 그 서바이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해외에서는 서바이벌 드라마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긴 사람들이 으스대는 게 기본적인 디폴트 값인데. 내 이겼어. 네, 내가 이겼어. 내가 열심히 해서 이긴 거야. 이런 모습이 관찰이 되는데 한국의 서바이벌 게임에서는 이긴 사람들이 오히려 미안해한다. 눈물을 막 흘리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눈물 흐르는 경우도 있다. 가서 안아준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에서 한국 사람들은 협력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 오랫동안. 유독 한국에서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레 다이몬드 교수님은 이런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벼농사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사 짓는 과정을 좀 들여다보면 처음에 이제 벽실을 잘 이제 그 선택을 해가지고 벽시에서 이제 싹이 나게 만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모판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모종을 만들어요. 근데 모종을 가지고 이제 모내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내기를 하고 그다음에 물을 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을 지속적으로 대야 되고 그다음에 가을에 또 재배를 하고 추수를 하고 이런 것들이 1년 내내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벼농사하는 농부들은 협력을 하지 않으면은 이 산출물을 낼 수가 없다. 내가 저쪽 농사 질 때도 가서 좀 도와주고 내 거 할 때도 제가 와서 도와주고 향약, 두레 이런 게 다 벼농사 전통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반면에 밀농사는 강우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비만 많이 내리면 끝이에요. 쭉 심어놓고 그냥 협력할 필요 물을 댈 필요가 없으니까 강우량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그날 그해 농사는 잘 된 거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구나. 밀농사를 하면 기도를. 그래서 한쪽에서는 협력적인 농업 시스템, 다른 한쪽에서는 개인주의적인 농업 시스템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빼고 대한민국 한반도 사람들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각자 도생의 세상이다. 그리고 뭐 핵개인의 삶이 열리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편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옳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랑 좀 다른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랑 다른 옷이다. 우리는 살아온 방식 자체가 역사나 문화를 봤을 때 협력을 되게 잘하는 그런 DNA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협력을 잘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장점이죠. 그 게임의 딜레마 이런 거 보면 협력만 만약에 하면 가장 좋은 성과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협력을 잘하니까 집회 시위에 수십만 명이 참가를 하는 거예요. 결실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누리는 거지만 결국에는 내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거든. 내 시간과 노력과 그죠? 건강과 이런 것들을 희생해서 가서 시위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 합리적인 개인이라고 하면은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협력적인 DNA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남들보다 좀 더 있다. 한국은. 네, 그렇다고 많이 더 있습니다. 네. 많이 더 있다. 네.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 생존십 한 문장으로 또 하나 소개해줄 만한 문장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요거 얘기 아까 전에 일부에서는 우리 맛소금 얘기했잖아요. 맛소금. 맛소금에 이어서 주옥과 같은 뭐 한 문장. 네. 다른 세대를 향한 지적질이나 분노, 혐오가 아닌 단순한 협력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성숙이 가능하다. 뭐 확증 편향 같은 게 되게 문제잖아요. 내가 보는 유튜브 채널만 보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프리즘으로 다른 세대를 바라보게 되면 외계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지적질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온라인 보면은 또 세대 간의 혐오가 되게 많거든요. 무슨 뭐 개저씨, 뭐 틀딱 뭐 이런 개념들. 그래요. 너무 혐오적인 단어들이 또 어린이 애들한테는 뭐 잼민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협력적인 어떤 마음 자세만 갖는 것만으로도 되게 중요하겠다. 일단 그게 출발점이 되겠다. 그리고 각자가 협력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협력 개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사회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대 갈등 이런 얘기 맨날 하는데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다. 네. 너무 그 프레임에 갇혀 있지 마라. 네, 네. 그런 얘기 좀 강조하고 싶으신 것 같네요. 네, 오늘 지식만찬 첫 번째 책으로 협력 개인의 출현 생존십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마치 다 읽으신 것 같죠? 만권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권당으로. 예. 구정욱 교수님, 오늘 하여튼 첫 출연 어떠셨습니까? 저도 오늘 사실 처음이에요. 네. 떨렸어요, 사실은. 떨렸습니다. 안 대표님하고 저랑 좀 케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부터 목소리 좀 너무 깔아주지 마시고, 목소리 너무 좋으시니까 비교되지 않습니까? 목소리 좋으시니다. 인물도 좋으시고요. 네. 교수님. 케미 또 맞춰보시죠. 네. 재밌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만찬은 여기까지고. 너무 안 드셔가지고. 다 먹겠습니다. 드십시오. 네, 다음 시간엔 더욱 풍성한 지식 만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